한국 따위가 미국과 맞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브뤼셀 유럽통상전략센터 수석고문 올라프 베리에르. 30년간 세계 각국의 무역 협상을 중재해온 이 남자의 눈에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를 조심스레 오가는 조용한 플레이어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여름, 트럼프가 직접 요청한 긴급 미한 협상. 미국이 농산물 완전 개방과 철강 관세 인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즉시 굴복했습니다. 760조 원을 쏟아부으며 굽신거린 끝에 더 큰 양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국 차례군요. 48시간 안에 답하시오. 그런데 다음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프 베리에르입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현재 66세인 저는 지난 30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제 무역 분쟁과 협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럽연합 통상국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 중재관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에 몸담았습니다. 현재는 브뤼셀에 있는 유럽통상전략센터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며 각국의 무역 전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해온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 한국은 그리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정교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저가 물량 공세로 전 세계를 압도해왔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그저 양국 사이를 조심스레 오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플레이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중재관 시절에도 한국은 늘 미국이나 EU의 정책에 따라가는 입장에 가까웠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여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직접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죠. 올라프, 지금 워싱턴으로 바로 와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WTO 경험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문제로, 그것도 트럼프가 직접 개입할 정도로, 더군다나 WTO 경험자가 필요하다는 건 단순한 무역 마찰 수준을 넘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곧장 과거의 협상 사례들을 떠올리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이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이유도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무난한 국가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은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와 철강 관세 인상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각과 일본이 줄줄이 양보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미국 측 협상 책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좀 설득해 보시오. 저는 내심 우스웠습니다. 스웨덴도 미국 앞에서는 조심스러운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과거에 일본 통상정책 자문을 할 때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거든요. 기술력도 협상력도 경제 규모도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협상장에서 저는 한국 협상단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정관 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의 한국 대표단이 미국 측 12명과 마주 앉았죠.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미국 측이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철강 관세 25% 인상은 협상 불가 조건이라고 선언하자 김정관 장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협상할 게 없겠네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이 완전히 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측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일방적인 양보군요. 우리는 그런 협상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 건물 7층 회의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나와서 한국 측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죠. 48시간 안에 답을 주시오. 아니면 모든 한국산 제품에 35% 관세를 매기겠소.
제가 지금까지 본 협상 중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스웨덴이라면 벌써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정관 장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죠? 대신 우리도 준비된 대응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만한 경제 체력이 있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한구 본부장이 꺼낸 서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내민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70%가 넘었죠. 러트닛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국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농업시장 개방은 양보할 수 없소. 김정관 장관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측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면서 제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죠. 지금까지 제가 본 아시아 협상에서 이런 방식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미국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러트닛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수용했죠. 저는 일본 대표단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고바야시 통상대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일본이 지난 3년간 760조 원을 들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했지만 결국 더하는 양보를 하게 된 셈이었거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15% 관세라는 건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고바야시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죠. 일본의 굴복을 지켜본 저는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습니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미국과 맞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거든요. 스웨덴도 EU라는 큰 틀 안에서만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데 한국은 혼자서 버티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의 반응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미국과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이 동아시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이 너무나 침착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긴장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 협상단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준비된 카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이 굴복한 지 이틀 후 본격적인 미얀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죠. 미국 측은 쌀 시장 완전 개방과 쇠고기 수입 쿼터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러트닉 장관이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을 원한다면 농업 보호주의를 포기해야 하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민생과 안보의 문제죠. 김 장관은 아주 단호하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도 EU 공동 농업 정책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왔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더 큰 손해를 볼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여한구 본부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한국 농가 105만 호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자국 농업에 수조 달러를 지원하면서 한국에게만 보호를 포기하라고 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소.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협상 휴식 시간에 저는 여항구 본부장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협상은 결렬된 채로 끝났습니다. 미국 측은 내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만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한국 협상단과 함께 삼성전자, SK그룹, LG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까지 말이죠. 러트닉 장관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요? 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준비한 특별 제안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향후 5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삼성은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하고 SK는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며 LG는 미시간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시장을 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슬로건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칸 십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구광모 회장이 이 문구를 말하는 순간 러트닉 장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30년간 국제 협상을 지켜봤지만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스웨덴에서도 볼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억 달 투자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규모였거든요. 더욱이 조선업 재건은 트럼프가 계속 강조해온 제조업 부활 정책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잠시 협상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 기업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작년부터 정부와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단순히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려는 전략이죠. 그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30분 후 러트닉 장관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결과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는 게 분명했어요. 협상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선업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러트닉 장관의 요청에 최태원 회장이 준비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동서부 해안에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 해군 함정과 상선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중국이 조선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 국가이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 전략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우려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스웨덴도 조선업이 있지만 한국 같은 규모와 기술력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조선업 얘기를 들었소. 정말 미국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소? 6개월 안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년 안에 첫 번째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 논의해 봅시다. 대통령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협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끼며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미국이 원하는 걸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시키려는 접근이었어요.
김정관 장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필요합니다. 관세 인상은 오히려 이런 투자를 어렵게 만들죠. 러트닉 장관도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투자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협상단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습니다.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러트닉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그의 개인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러트닉 장관이 주말에 스코틀랜드 골프 여행을 간다는 걸 알고 아예 따라가 버렸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갔어요.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상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장관님, 골프도 협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면 재미없지만 함께 즐기면 모두가 행복하죠? 당신 참 교묘하군요. 라운딩이 끝난 후 클럽하우스에서 이어진 대화는 더욱 진지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면 중국 견제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협상 방식을 처음 봤습니다. 스웨덴 외교관들은 보통 격식을 차리고 회의실에서만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인간적인 먼저 쌓고 그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폭스뉴스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협상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0년간 이런 협상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그들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죠. 이게 진짜 협상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한구 본부장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철강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날 협상에서 러트닝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을 발표한 겁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갈 A16AI 칩을 삼성전자가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가 22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와 가까운 사이라는 건 워싱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머스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 머스크가 직접 협상장에 나타났습니다. 삼성과의 계약 때문에 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도 없어요. 그의 발언이 협상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러트닉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머스크 씨, 갑자기 왜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관세 때문에 이런 혁신적 협력이 막힌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협상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스크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A16 칩이 없으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출시가 2년은 늦어집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자율주행 분야 주도권을 내주는 것과 같아요. 그의 말에 러트닉 장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적절한 타이밍에 보충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 R&D 센터를 확장해서 공동기술 개발도 하겠습니다. 22조 원 계약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였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해 주세요. 미국의 줄 패권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트럼프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국 측 관계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협상을 깨뜨리면 머스크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곤란해지죠?
실제로 머스크의 영향력은 상당했거든요. 협상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에게 양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농산물 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요.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정부 대 정부 협상이 아니라 민간까지 총동원한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머스크와 삼성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어떻게 이런 대어를 낚았나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니혼게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반도체의 몰락과 한국의 승리라며 자성적인 분석을 내놓았어요. 저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도쿄 방송 TBS에서 방영된 토론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왜 한국처럼 못했는가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마바리 조선 사장의 발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기술과 투자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일본 조선업계 1위 기업 사장이 한국의 우위를 인정한 거였죠. 일본 야당에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질의했어요. 정부는 760조 원을 들이고도 왜 한국만 못한 결과를 얻었느냐? 기시다 총리의 답변은 궁색했습니다. 일본은 일본만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식이었거든요. 저는 과거 제가 일본 통상정책 자문을 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한국을 항상 후발주자로 여겼었어요. 기술력도 협상력도 모든 면에서 한 수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본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협상 방식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혁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조용히 협상했지만 한국은 민관이 합동으로 공개적이고 역동적으로 접근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많은 카드를 가지게 됐죠.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이 익명으로 한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데 우리는 각자 따로 논다. 이게 차이점이다. 실제로 한국의 협상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스웨덴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방식이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웨덴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지만 한국처럼 전략적이고 치밀하지는 않았어요. 각국마다 고유한 협상 문화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질투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미한 협상은 마지막 고비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철강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미국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조선업 협력은 별개 사안입니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에는 여전히 관세를 매겨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대응책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옥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보잉 항공기 주문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농업주와 항공업계에 직격탄이 될 조치였죠. 저는 한국의 대응이 매우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주들을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스웨덴이라면 이렇게 과감한 맞대응은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8%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당당한 맞대응이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한구 본부장이 제게 말했어요. 5천만 국민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협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언론들도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에게 맞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지만 간 협상 파트너 한국이라고 평가했어요. 협상 막바지에 저는 미국 측에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로 대해야 합니다. 압박보다는 파트너십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러트닉 장관도 점차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협상 마감일인 8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 모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은 끝까지 원칙을 지킬 것인지, 미국은 양보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협상 마감일 8월 1일 밤 11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백악관에서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분위기는 팽팽했지만 그동안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노력에 한국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이 일부 양보했지만 핵심은 지켜냈어요. 철강 관세는 10%로 절반 줄어들었고 농산물 시장 개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의 1,000억 달러 투자와 조선력 프로젝트가 확정됐죠. 저는 이 결과를 보며 진정한 협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나 굴복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한국은 당당함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갑시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죠. 협상장을 나서는 한국 대표단을 배웅하며 저는 여한구 본부장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만난 최고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을 이긴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눈시울을 붉힌 이들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엔 그 반응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협상 하나 잘 마무리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굴욕적인 양보나 일방적 요구 수용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의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선 그들의 외교사적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도자 몇 명이 만드는 외교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외교. 그 중심에는 자긍심이 있었고 그 자긍심의 뿌리는 치열한 준비와 단결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협상의 테크닉도 전략 문서의 문구 하나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거대한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였죠. 저는 30년 넘게 국제 무역과 외교의 최전선을 지켜봐 왔습니다. 수많은 회담, 무수한 조약들, 거대한 국가들의 밀고 당기기를 보아왔죠. 그러나 이번처럼 한 국가의 태도, 민심, 그리고 철학이 그대로 외교의 결과로 연결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동시에 현실적인 성과를 이뤄낸 나라. 그 중심엔 냉철한 전략과 뜨거운 국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플레이어였습니다. 늘 뒤에서 따르던 국가, 예측 가능한 노선을 걷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상대방에게 존중을 이끌어냈으며 세계 질서 속에서 당당히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단지 국토나 인구 규모로만 국가의 무게를 가늠하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이제 전략과 통찰, 그리고 국민적 단결력으로 세계를 움직일 준비가 된 나라다. 진짜 외교란 조약 문서의 서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이 행동으로, 국민의 자부심이 현실로 드러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진정한 외교의 힘을 바로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이끌 하나의 중심축으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지만 위대한 나라,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국민과 그 무엇보다 차가운 머리로 전략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그들이 지켜낸 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엄이었습니다. 외교의 무대는 자주 냉혹하고 이익만이 오가는 거래의 장처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그 통념을 뒤엎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관세율 몇 퍼센트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고 그 국민을 지탱하는 건 신뢰와 연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긍심이었습니다. 보통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현실과 타협하며 가능한 최선을 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호하되 예의 있었고 냉철하되 따뜻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완전히 새로운 외교의 길을 개척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의 고난을 딛고 수많은 외세의 틈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놀라운 생존의 역사 위에 지혜를 더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작지만 위대한 나라, 가슴 깊이 타오르는 열정과 냉정한 전략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상대가 누구든 자신을 잃지 않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맞서는 나라, 국민과 정부, 기업과 외교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진심으로 경외하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은퇴한 군사과학자인 에드가 슈미트 박사는 자신의 작은 연구실에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가 포착한 신호에는 2036년이라는 타임스탬프와 함께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2036년 세계 최강 대국은 대한민국이다. 이 메시지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슈미트 박사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그 혁신적 기술력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된다. 미래를 예견한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스스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다가올 미래의 주역이 되기로 한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국방부와 나토에서 최고의 군사과학자로 명성을 떨치던 그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다죠. 한국이 2036년에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는 미래 신호를 포착했다는 그의 주장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군사과학자가 미래에서 전송된 신호를 해독하고 한국을 방문해 마주한 충격적 진실, 과연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1955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독일의 유명한 군사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에드가 슈미트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동서냉전의 한가운데서 자라왔으며 과학과 기술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대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왔죠. 그 경험은 제가 과학자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수학과 물리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970년대에는 서독의 엘리트 공과대학에서 전자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 후 박사과정을 거치며 군사과학 및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부뿐만 아니라 나토, 심지어 미국 국방부 산하, 달파, 방위고 등 연구계획국에서도 기술 자문을 맡을 정도로 명망 높은 과학자로 살 수 있었죠. 냉전 시절에 저는 서방의 첨단 군사기술 연구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기술, 위성 감시 시스템, 암호화 통신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미국과 유럽 군사기관들 사이에서 이런 저는 일명 천재 과학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저는 첨단 과학 연구를 꾸준하게 이어갔으며 유럽과 미국의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점점 군사 연구보다는 순수 과학 연구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결국 2000년대 초반에는 학계로 복귀해 우주통신과 신호처리 기술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어느덧 70세 노인이 된 저는 박사로서의 삶에서 물러나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바쁘게 살던 그 당연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했죠. 그리하여 베를린 교외의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며 취미로 천체 관측과 전파 분석을 하곤 했어요. 저는 무선 신호를 분석하는 것을 즐겼고 특히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지의 전파를 연구하는 것은 제 오랜 취미 중 하나였죠. 그렇다 보니 집에 한 공간에 작은 연구실을 만들어 직접 개발한 신호 분석 장비를 이용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탐색하며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11월의 어느 밤 평소처럼 라디오 전파망을 점검하며 지구 저궤도에서 수신되는 위성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특이한 신호가 포착되었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단순한 잡음인 건가?
그런데 단순한 잡음이라고 하기에는 신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신호를 디코딩 해봐야겠어. 특이했던 신호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우주 잡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이건 정밀하게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발신지였는데 신호는 지구 저궤도에서 발신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기가 어려웠지만 여러 번 분석한 결과 신호는 2036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신호에 포함된 정보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이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위성 통신 방식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인공위성에는 발신되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연구 끝에 신호에는 미래의 지구와 관련된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해냈죠. 대한민국? 2036년? 대체 이게 다 뭐지? 단순한 오류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도 정확한 패턴인데 이건 정말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 수도 있겠어. 아무래도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연구실에서 반복적으로 복원하고 디코딩하기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암호화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문맥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믿기 어려웠죠. 저는 몇 번이고 그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혹시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코드가 깨진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분석을 거듭할수록 제가 보는 내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36년 세계 최강대국은 대한민국이다.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였고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이긴 하나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강국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그러나 미래에서 온 이 데이터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미래의 누군가가 직접 기록한 역사일지도 모르겠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데이터가 지극히 정밀하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과학자라고 한들 허구와 허상에 있어서는 단칼에 쳐낼 정도로 사실만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본 내용에 한국은 그야말로 강국 그 이상의 모습이긴 했어요. 2036년 당시의 경제 성장률, 각국의 GDP 순위, 군사력 순위, 인구 변화,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까지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죠. 더욱이 이 데이터는 기존의 미국이 감청하거나 수집해온 어떤 정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데이터를 만든 거지? 이게 정말 2036년의 미래에서 온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경로로 나한테까지 전송된 걸까?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데이터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전송된 지극히 중요한 정보라는 점이었죠. 제가 해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일본의 몰락이었습니다. 2036년의 데이터에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붕괴했다는 문구가 있었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20년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고령화 문제의 심화, 제조업 경쟁력의 저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뒤처짐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었어요. 2036년 데이터 속에 한국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통합한 강대국 그 자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국가들과 경제, 군사적 연합을 협력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았던 것이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믿는 게 맞을까? 아니면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게 맞을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자였죠. 데이터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로 접근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데이터의 단서를 찾아보자. 분명 뭔가가 나올 것이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단한 단서가 될 거야. 말이 나오기 무섭게 저는 바로 2022년 봄에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압도적인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는 무인 시스템이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AI 기반 안내 시스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돕고 있으니 외국인의 입장에서 너무 편리한 시스템이었죠. 짐을 찾는 과정도 일반적인 다른 공항에 비해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곳이었다고? 이 정도면 벌써 한국만 미래에 있는 수준 아닌가? 기술 수준이 내가 생각한 이상이긴 하네. 충격을 받은 공항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 전기열차와 완전 자율주행 택시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심지어 도시 곳곳에는 스마트 빌딩과 5G 초연결 시스템이 당연하다는 듯 구현되고 있었어요. 물론 독일도 기술 선진국이긴 하지만 한국의 ICT 인프라는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고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저는 여러 IT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의 기술 수준을 더 세세하게 직접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 한국은 5G를 넘어 이미 6G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었죠. 심지어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실생활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이 당연함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닌데 이건 거의 미래 기술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수준이잖아.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생활에 모두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라니 너무 충격적인데? 충격을 받은 차에 저는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도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반도체 기술에서 일본, 미국, 한국보다 다소 뒤처져 있었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보다 한국과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욱 궁금했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실체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최신 반도체 공정을 직접 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술력이 쭉 이어진다면 2036년에 한국이 최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아. 점점 알아볼수록 한국의 실상은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과학자로서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감히 감사할 지경이었죠. 이어 한국의 바이오 및 의료 기술에도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정밀 의료 시스템과 로봇 수술 기술은 정말이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독일 역시 의료 강국으로 손꼽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방의학을 실현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독일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니 독일과 유럽, 아니 어쩌면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는 K-팝, K-드라마, K-웹툰이 전 세계 팬들에게 너무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이야기하며 그야말로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를 저는 아주 단순히 잠깐 흘러가는 유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아주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 흘러가는 유행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시대가 온 걸 보여주는 거야. 한국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동도 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젊은 개발자, 연구원, 기업가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근면함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고 저는 이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연구실에서 너무 당연히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독일은 워라밸이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다니 이러니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한국이라는 이 정말 작은 나라가 가진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국민 수도 작은 이 나라는 국민의 개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집단으로 형성된 아주 단단한 한 민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라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고 현재의 한국의 모습까지 발전한 대단한 나라이긴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결코 미래의 한국이 최강대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논문과 한 장의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머물며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을 방문하던 중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곳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희귀한 연구 논문과 기록 자료가 방대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도서관의 미래학 및 과학기술 예측 관련 논문 아카이브를 훑어보던 중 한 연구 논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2036년과 시간여행, 존 티토의 메시지 재해석. 존 티토와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한 인물이었죠. 그는 자신이 2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도시 전설이나 인터넷 속 가짜 인물로 취급하며 잊혀져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이 논문이 1998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존 티토가 처음 등장하기도 전, 즉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였죠. 대체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누구지? 논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서울대 미래학연구소 기밀문서라는 각인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첫 장을 넘기며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논문의 중반부에는 2036년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저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도 속 한국의 국경이 지금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한반도는 통일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되었고 국경선은 중국 동북부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본토 일부도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남쪽으로는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한국의 이 모습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물론 지금의 한국도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중국과 일본을 능가할 정도인 건가? 그걸 다 이겨내고 2036년에 아시아의 대장국으로 산다는 말이야? 놀란 상태로 논문을 이어서 받고 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이 지도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인류의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온 미래의 결과물이다. 즉,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껏 저는 2036년 데이터가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2036년에 한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과거부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갑작스레 제 자신이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엄청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수차례 논문을 읽고 데이터를 정리하며 고민을 한 후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2036년 데이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미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렇다면 이 계획에 맞춰 한국이 실제로 최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아주 큰 거지. 이제부터 내 연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실현할 방법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저는 제 스스로가 한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비로소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외국인 연구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연과 포럼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경제와 글로벌 투자라는 주제의 강연이 제 눈길을 끌었죠. 강연자는 바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퀸텀 펀드를 설립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음 강대국이 어디인가를 예측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왔어요. 특히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몇 안 되는 서방 인물이었죠. 저는 그의 이름을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강연을 듣는다는 것에 흥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듣던 중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이 단순한 경제 이야기를 넘어 제가 찾던 퍼즐 조각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짐 로저스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나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투자 기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고 저 역시 집중하며 이어지는 그의 논리를 따라갔어요. 그는 일본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20세기 후반까지는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인구 감소, 과도한 부채, 변화에 대한 거부로 인해 쇠퇴하고 있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아주 혁신적이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 경제의 중심은 한국이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본 데이터와 아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었죠. 그의 이론과 2036년 위성 데이터가 마치 서로 보완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강연이 끝난 후 짐 로저스를 찾아가 제 자신을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일본을 더 강한 경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짐 로저스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숫자와 데이터를 봅니다. 그리고 내 직감도 있죠. 한국은 기술, 산업,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갖게 될 것인지 볼 수 있는 신호이죠. 그와의 대화 후 저는 같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이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면 그는 경제 전문가로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 끝에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고 독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독일의 은퇴 과학자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는 한 사람으로 한국에 남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2036년 극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 가진 가능성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2023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 과학계에서 성장했던 제가 한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겠다는 거야? 독일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과학자인데 굳이 한국 국적을 얻을 필요가 있어? 주변의 반응도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에 직접 기여하고 싶어. 한국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야. 그리고 난 그 변화를 돕고 그곳에 내가 있고 싶을 뿐이야. 물론 귀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층 면접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진심을 다해 준비를 했고 독일어에 비해 아주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4년은 제게 너무도 값진 한 해라.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2024년에 저는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독일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독일의 저명한 과학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니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을 미래 최강국으로 예견한 사람이래.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는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방송사들은 저를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2036년 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는 데이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넘어서 직접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경험해보니 이 나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의 열정과 근면함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외치는 유일한 독일인 박사로 주목을 받으며 제 진심은 점점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는 큰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국전쟁과 경제발전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이 폐허에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한 과정을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를 배우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 진심에 감동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저 독일 박사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나? 다 늙었어도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늘 그랬단 말이야. 역시 제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 예언으로 치부하며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세계는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한국의 위상은 분명 2025년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급부상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어요. TSMC와 인텔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특히 AI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칩 개발에서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IT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벌써 온 거죠.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AI 슈퍼컴퓨터, 국방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반도체 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야. 그리고 제가 말한 2025년에서 2030년 기점으로 왜 한국이 급부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뿐 아니라 한국은 K방역의 성공, K문화 세계 석권, 국방력의 증강 등을 모두 해냅니다. 제가 처음 본 미래 지도 속 한국의 모습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026년 또 다시 전 세계를 휩쓸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 한국은 신속한 백신 개발과 AI 기반 의료 대응 시스템, 그리고 정교한 방역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태를 종식시켜버립니다. 바이러스 발병 후 1개월 만에 백신 개발을 완료하고 AI 진단 시스템으로 감염자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여 확산을 최소화시키죠. 이런 놀라운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며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협력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적인 의료 허브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인류를 보호하는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죠.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를 구하는 나라라니 한국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야.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야. 2027년 할리우드 영화 시장은 위기를 마주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위너브라더스조차도 한국 콘텐츠의 압도적인 성공 앞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죠. 넷플릭스 탑10 중 7개가 한국 작품이고 한국 게임, 웹툰, IP가 할리우드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또한 BTS 이후 등장한 새로운 K-팝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며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을 증가하며 한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2028년 뉴욕타임스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적 변화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미래의 강대국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거지.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한국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거고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참 현명하고 똑똑한 나라야. 2029년 한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형 AI 드론 부대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하며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 F-35와 대등한 성능을 입증하죠.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 개발과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등 국방력조차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AI 기반 방어체계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을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군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춘 군대가 되었습니다. 더는 주변국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미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알고 싶었었지.
그런데 벌써부터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자니 그 좋은 세상에 앞으로 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네. 2030년이 되면서 한국은 정말 더는 작은 나라가 아닌 나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합니다. 과학,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들을 뛰어넘어 버리죠. 저는 2036년의 세상까지 어떻게든 살아낼 것입니다. 꼭 제 두 눈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것이죠. 그렇게 맞이할 미래의 2036년의 제 모습을 감히 상상해 보려 해요. 2036년 저는 한국에서 한국인의 노박사로 은퇴를 하며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대한민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의 증인으로 살았고 이제는 한국인으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을 예견한 외국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도 모두가 비웃겠죠. 상상 속에 빠져 사는 노망난 늙은이 혹은 이제는 쓸모없어진 늙은 과학자의 상상의 나래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 예측과 기술 발전의 중요성은 한국이 더욱 강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를 했으며 저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본 미래를 믿었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제가 본 2036년의 세계는 끝이 아니었고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